손녀를 시집 보낸 개수 할아버지. 먼 옛날 달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개수나무 밭을 가꾸며 살았지요. 그에게는 반달이라는 어여쁜 손녀가 있었어요. 반달이는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꽃보다도 더 곱게 자랐답니다. 예쁘게 자란 너를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흐뭇하구나. 할아버지는 반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곳 저곳에서 반다리와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반다리와 결혼하고 싶어 왔습니다. 자네는 우리 손녀와 결혼을 할 수가 없네. 어서 돌아가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마을에 사는 늠름한 총각도 별마을의 왕자도 반다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였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모두 거절하였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반다리를 어디에도 시집을 보낼 수가 없지. 할아버지는 굳게 다짐을 했답니다. 하늘나라는 기후의 차이가 심하고 바람이 많고 물도 적어 살기에 좋지가 않아. 할아버지는 달빛으로 우주를 비추어 보았어요. 반다리를 시집 보낼 곳을 찾고 있었지요. 아니, 저건 뭐지? 할아버지는 금강석으로 다듬어진 산을 보게 되었답니다. 저 산이라면 우리 반다리를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할아버지는 반다리와 함께 그 산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산을 찾고 있단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갑자기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할아버지,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다. 한참 눈을 비비고 나서야 우뚝 솟은 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바로 이 산이로구나.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좋아하였지요.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크고 작은 폭포에서 콸콸 물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과연 최고의 경치로구나. 할아버지, 이 산은 정말이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하늘에 구름을 걸어놓은 채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깊은 골짜기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렸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릴까요? 글쎄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할아버지, 저 아래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지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도 어깨를 들썩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할아버지, 저기서 누가 우리를 부르는데요? 골짜기 아래에서 누군가 손짓을 하였지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그곳으로 내려갔답니다. 할아버지, 우리를 부른 건 사람이 아니라 흰 폭포였어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어리둥절하여 폭포만 올려다 보았지요. 이때 어떤 노인이 나타났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어찌 이곳에 쓸쓸히 서 계십니까? 저희들은 달마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는 달마을에서 이곳까지 온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반다리의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강산입니다. 오늘 금강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오를 즐기고 있지요.
어서 가보십시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노인이 얘기한 곳으로 가보았어요. 사람들은 개수 할아버지와 반다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답니다. 저기 저 애가 선열하지 뭐예요? 얼마나 고운지 골짜기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반다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였어요. 또한 무척 친절하였지요. 이런 곳이라면 우리 반다리를 시집 보내도 좋겠어. 할아버지는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왔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노인에게 반다리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그렇습니까? 노인은 몹시 기뻐하였지요. 그런 거라면 좋은 사람이 있소이다. 노인은 금강이라는 총각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인사들 하시오. 이 아이는 내 손자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음에 드는데 반다리는 어떠냐? 반다리는 부끄러워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금강이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었어요. 며칠 후에 우리 반다리와 금강이를 결혼시키도록 합시다. 할아버지가 흡족하여 크게 웃었답니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도 환하게 웃었지요. 반다리와 금강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이 금강산에 사는 새와 짐승들이 다 모인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여기저기에서 노랫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지요. 나무들과 바위들은 흔들흔들 춤을 추었어요. 할아버지는 반다리와 함께 금강산에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다시 주워 담은 깃털. 어떤 마을에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나 말이 많은지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여인을 수다쟁이라고 불렀답니다.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그 여인의 수다를 견디다 못해서 랍비를 찾아가 의논을 하였지요. 한마디로 우리 마을의 소식통이에요. 소식은 소식통인데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통이지요. 시끄러워서 정말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허풍이고 쓸데없는 말뿐이에요. 그냥 수다만 떨면 좋게요. 수다 끝에 꼭 남의 험담을 한다고요. 내가 게을러 터져서 하루 종일 낮잠만 잔다고 온 동네에 떠벌리며 다녔다잖아요, 글쎄. 랍비를 찾아와 털어놓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불평은 하나 둘이 아니었답니다. 랍비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귀 기울여 다 들었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돌아가자 하인을 보내서 수다쟁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답니다. 아유, 안녕하셨어요? 랍비님이 저를 왜 부르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입니다. 부인은 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쓸데없는 말을 부풀려 떠벌리십니까? 랍비의 물음에 그 여인은 방긋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아유, 랍비님, 제가 일부러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요. 다만 제가 좀 과장해 말하는 버릇이 있어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약간 덧붙이는 건 좀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그런 것뿐이지요. 근데 제가 남보다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이 좀 많아서 귀가 피곤하다나? 여인이 말을 끝내자 랍비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당신 스스로 말이 많다고 인정을 했소.
그렇다면 치료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라삐는 자루를 여인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자루를 가지고 저 앞 광장까지 가시오. 광장에 도착하면 자루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길바닥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런 다음 집에 도착하면 다시 아까 늘어놓은 것들을 주어 담아서 내게 가져오시오. 여인은 라삐가 준 자루를 받아 들었어요. 자루는 아주 가벼웠지요. 도대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여인은 광장으로 갔답니다. 광장에 도착한 여인은 자루를 열었어요. 이건 깃털이잖아. 자루 속에는 가벼운 깃털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답니다. 아무튼 라삐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해야지. 여인은 광장에서부터 깃털을 한 줌씩 꺼내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맑게 갠 가을날 가벼운 미풍이 불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자루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 다시 깃털을 주워가야지. 여인은 다시 빈 자루를 들고 길에 늘어놓은 깃털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깃털은 가을 바람에 날려서 살랑거리며 날아다니는 바람에 쉽게 주울 수가 없었지요. 여인이 라삐에게 자루를 넘겨주었을 때 자루 속에는 겨우 몇 개의 깃털밖에 들어있지 않았답니다. 한 자루 가득 깃털을 담아드렸는데 왜 이것뿐이요? 라삐가 여인에게 물었답니다. 그것이 라삐님, 깃털이 바람에 날아가서 주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것밖에 주울 수가 없었답니다. 예, 그랬을 것입니다. 라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였어요.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루 속에 담겨있던 깃털과 똑같지요.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는 되돌려 담을 수가 없답니다. 라삐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동네를 시끄럽게 하던 수다쟁이 여인은 버릇을 고치게 되었답니다. 영광굴비 이야기. 귀향길은 한없이 멀기만 했답니다. 아직도 멀었느냐? 예, 200여리는 더 가셔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땅이 참 멀기도 하구나. 이자겸은 귀향길이 지루하고 피곤하기만 했답니다. 이자겸이 누구인가요? 그는 한때 왕위를 넘겨다 보던 당대의 세도가였으나 결국 신복이었던 척준경의 배신으로 왕권을 눈앞에 두고 잡히는 몸이 되어 전라도 영광 땅으로 귀향을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자겸을 귀양 보내는 인종 임금은 원래 이자겸의 외손자가 되는 동시에 사위이기도 했으니 기묘한 인간관계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이자겸은 고려 6대 임금인 예종에게 딸을 바쳐 국구가 되자 권세를 한 손에 쥐었고 예종이 죽은 후 어린 인종이 대통을 이어 왕위에 오르자 나라의 대권을 손아귀에 놓고 휘두르던 인물이었어요. 이자겸은 또 다른 딸을 인종의 비로 삼아 예종, 인종 두 대에 걸쳐 국구가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이자겸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엔 끝이 없는 법인가요? 이자겸은 은근히 왕위를 넘겨다 보는 야욕을 품게 되었으니 이를 눈치챈 김찬, 안보린, 진옥연 등이 상장군 채탁과 오탁, 권수, 고석 등과 함께 이자겸을 타도하는 거사를 일으켜 대궐로 쳐들어왔으나 오히려 이자겸의 신복인 척준경에게 모두 피살당하고 말았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대궐을 불사르고 임금을 감금하여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자겸은 무서울 것이 없었으므로 더욱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며 인종을 독살하려고 하였어요. 그리하여 인종은 죽는 것이 두려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겨준다는 칙서를 내렸으나 그는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손에 굴러들어온 떡인 이 칙서를 차마 받들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이자겸이 야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니 다만 때를 기다리고 엎드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 무렵 이자겸의 무도한 행패를 보다 못한 군기소감 최사전이 이자겸의 왼팔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척준경으로 하여금 되려 이자겸을 치게 한 것이었답니다. 신복이 배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자겸은 마침내 죽을 각오를 하고 소복 차림으로 대궐로 들어갔고 척준경은 곧 이자겸을 포박하여 역적죄로 문초하였답니다. 그러나 인조임금은 자기의 외조부이자 장인인 이자겸을 차마 죽이라고 할 수 없어 전라도 영광 땅으로 유배를 명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당대의 세도가 이자겸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영광 땅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랍니다. 이자겸이 영광에 당도해 보니 어촌이라서 각종 생선이 풍족했는데 그 중에서도 칠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조기는 특히 그 맛이 일품이었어요. 영광에서는 이 조기에 간을 해서 돌로 지질러 놓고 물기가 빠지면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먹는 것이었지요. 이자겸은 왕이 부럽지 않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으나 말린 조기는 그곳에서 처음 먹어보았으니 허허, 그거 참 맛이 좋구나. 돌에 지질러서 말리는 서거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노라. 과연 영광의 굴비는 일미로다. 하며 왕에게도 진상을 하였지요. 굴비를 처음 먹어본 인종도 매우 좋아하며 특별히 영을 내리기를 영광 굴비는 과연 별미로다. 해마다 진상토록 하라. 하고 분부하였어요. 이때부터 영광 굴비는 일약 유명해졌고 워낙 맛이 좋아 고려 조정에서는 이 굴비를 멀리 원나라에까지 진상했으며 그 후 조선 왕조 때도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진상품에 빠지지 않게 되었답니다. 중국에서도 영광 굴비는 별미로 여겼고 그것을 고려 조정에서 보낼 때 한문으로 적어온 고기 이름인 서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영광 굴비는 특히 임금님께 진상되는 물고기라 하여 더욱 유명했을 것입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 대조영은 고구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구려 땅이 아닌 당나라 영주에서 살고 있었지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많은 고구려 사람들을 당나라로 끌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대조용은 고향 땅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고향 땅은 멀고도 멀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조영은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거란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지요. 거란족은 고구려 서북쪽 초원을 떠돌던 유목 민족으로 당시 고구려 사람들과 함께 영주에 살고 있었답니다. 당나라에 눌려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영주를 다스리던 당나라의 관리가 툭하면 거란족을 무시하고 깔보았어요. 이 때문에 거란족의 불만이 거세었지요. 거란족장 이 진충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요. 대조영이 걸사비우에게 소식을 전했답니다. 걸사비우는
말갈족 한 부족의 우두머리였지요. 걸사비우가 이끄는 말갈족은 예로부터 고구려 사람들과 형제처럼 지내었어요. 나도 들었소. 걸사비우의 말에 대조영이 눈을 빛내며 말하였어요. 영주를 벗어날 좋은 기회요. 걸사비우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우리도 움직입시다. 알겠소. 조심하시오. 두 사람은 두 손을 굳게 마주 잡은 뒤 헤어졌답니다. 대조영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뛰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때가 오는 것인가? 대조영은 기다려왔답니다.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영주를 떠날 기회를, 그리하여 다시 고구려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당나라군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 거란족이 군사를 일으켜준다면 당나라의 모든 신경이 거란족에 쏠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틈을 이용한다면 영주를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조영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답니다. 대조영은 은밀하게 고구려 사람들을 하나둘 모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기다렸지요. 거란족이 당나라에 대항해 일어나기를. 그 기다림이 어찌나 길고 긴지 하루가 3년 같았답니다. 696년 드디어 이 진충이 난을 일으켰어요. 당나라의 포갑이 계속되는 데다 흉년까지 들자 거란족의 불만이 터져버린 것이지요. 당나라 놈들을 죽여라. 당나라를 몰아내자. 곧 거란족과 당나라군의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자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에게 말하였지요.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다. 고구려의 후손들이여 나를 따르라. 수많은 고구려 사람들이 대조영의 뒤를 따랐답니다. 걸사비우가 이끄는 말갈족도 함께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군, 거란족이 당나라 군에게 패하고 이진충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옵니다. 대조영은 입이 말랐어요. 거란족이 되도록 오래 버텨주기만을 바랐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대조영은 말고삐를 더욱 움켜쥐었어요. 걸사비우도 말갈족을 더욱 다그쳤지요. 서둘러라. 당나라 군대가 곧 추격할 것이다. 예상대로 당나라군의 추격이 시작되었답니다. 당나라군을 먼저 만난 것은 걸사비우가 이끄는 말갈족이었어요. 이 전투에서 말갈족은 당나라군에게 크게 패하고 걸사비우마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지도자를 잃은 말갈족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이 소식을 들은 대조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대조영은 동쪽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한편 걸사비우의 죽음으로 흩어진 말갈족 무리들을 모아들였어요. 그리고 천문령에 닿자 군사들을 돌려 세웠지요. 적의 수가 많다고 언제까지 쫓길 수만은 없다. 그러니 이곳에서 적을 섬멸하자. 다행히 이 고개는 한 명의 병사가 10명의 적군을 당해내고도 남을 천혜의 요새가 아니냐. 그러니 죽기로 싸워 적들을 물리치자. 대조영의 말에 군사들은 칼과 창을 꼭 거머쥐었어요. 그래, 싸우자.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대조영 만세, 당나라 놈들을 쳐부수자. 대조영의 군사들은 곧 천문령 고개 위에 몸을 숨기고 당나라군이 들이닥치기를 기다렸어요. 머지않아 당나라 선봉대 수천 명이 밀려들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조영은 기다렸답니다. 마지막 당나라 군사 하나가 고개 안쪽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요. 드디어 공격을 알리는 불화살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고개 위에 숨어있던 대조영의 군사들이 벌떡 일어나 화살을 쏘기 시작하였지요. 갑작스런 기습에 당나라의 선봉대는 갈팡질팡하였답니다. 결국 대조영은 천문령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천문령에서 패배한 당나라군은 더 이상 대조영을 뒤쫓을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당나라군을 완전히 물리친 대조영은 곧 오늘날의 중국 길림성인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하늘을 나는 효자 소년. 옛날에 철이라는 소년이 병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철이는 알아 누워 계신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지요. 좋은 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구해드렸지만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답니다.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긴 철이는 아침 저녁으로 하느님께 빌었답니다. 제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저승사자가 구름을 타고 철이 앞에 나타났지요. 자세히 보니 손에는 산삼이 들려 있었어요. 철아,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너의 아버지를 차마 데려갈 수가 없구나. 내가 좋은 약이 있는 곳을 알려줄 터이니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거라. 뒷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 밑에 산삼이 있으니 캐어다가 다려드리면 될 것이다. 오래된 산삼이라 병이 금세 나을 것이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철이가 기뻐서 꾸벅 인사한 다음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저승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잠에서 깬 철이는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가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할아버지 저승사자의 말대로 바위 밑에 산삼이 있었으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어요. 산삼을 캐려면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손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박살이 날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두려움에 떠는 철이의 눈앞에 알아 누워 계신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려야 해. 철이는 용기를 내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어디에도 발 디딜 만한 곳이 없었지요. 도저히 산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답니다. 철아, 내가 도와줄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꿈에 나타났던 할아버지 저승사자였어요. 예, 할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조끼를 받아라. 입으면 하늘을 나는 조끼이니라. 위로 올라갈 때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단추를 잠그고 내려올 때에는 아래에서부터 단추를 풀거라. 할아버지 저승사자는 철이에게 조끼를 벗어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철이는 조끼를 입고 위에서부터 단추를 잠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뚱이가 하늘로 둥둥 떠올랐지요. 조끼의 아래 단추를 풀자 몸뚱이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조끼의 단추를 잠갔다 풀었다 하며 손을 내저으면 새처럼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었지요. 철이는 절벽으로 날아가서 도단한 산삼 3뿌리를 캐었답니다. 신기한 조끼를 입은 철이는 더 이상 힘들게 걸어서 산을 내려오지 않아도 되었지요. 산삼 3뿌리를 소중히 간직한 채 새처럼 훨훨 날아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이는 산삼을 다려 아버지에게 드렸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병은 금세 깨끗이 나았지요. 너의 효심에 저승사자가 감동하여 이 아비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철이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철이는 이제 높은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갈 때에 힘들게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승사자 할아버지가 주신 신기한 조끼를 입으면 새처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소년이 있다는 소문이 곧 이 마을 저 마을 널리 퍼져갔답니다. 철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이었어요. 몰려온 사람들은 돈을 내놓고는 철이에게 날아보라고 청하였지요. 마치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다가 사뿐히 땅 위에 내리는 철이를 보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박수를 보냈답니다. 날마다 구경꾼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바람에 철이는 구경꾼들이 내놓은 돈으로 아버지와 함께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한 사나이가 철이를 찾아왔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이 사나이는 남을 속이거나 을러대어 재물을 챙기는 못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밀이 분명히 있어. 그 비밀을 알아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주가 탐나서 찾아온 사나이는 철이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윽박 질렀답니다. 너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 돈을 버는 못된 놈이야. 새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난다는 것이야. 날아다니는 비밀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기꾼으로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하겠다. 정직하고 착한 철이는 겁이 덜컥 나서 하늘을 날게 된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그럼 너의 말이 옳은지 내가 조끼를 입어보겠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으면 그냥 돌아가겠지만 만일에 날지 못한다면 너를 잡아다가 관가에 넘기겠다. 어서 조끼를 내놓아라. 사나이의 호통에 겁이 난 철이는 조끼를 벗어 사나이에게 주면서 쓰는 법을 일러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위에서부터 잠그세요. 그럼 하늘로 떠올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끼를 받아 입은 사나이는 마음이 들떠서 철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위 단추를 잠갔답니다. 사나이의 몸뚱이는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내려오실 때에는 아래 단추부터 풀어야 해요. 철이는 큰 소리로 사나이에게 내려오는 법을 일러주었어요. 그러나 사나이는 이미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있었답니다. 헤헤, 바보 같은 놈, 내 꾀에 속았겠다. 이제부터 이 신기한 조끼의 주인은 바로 나야. 사나이는 하늘에서 철이에게 손을 흔들며 자기 마을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사나이는 마을 위를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을 하려고 일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더구나 새처럼 날아온 사람이 한 마을에 사는 사나이라는 것을 알고는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신기해하였지요. 신바람이 난 사나이는 손을 흔들며 자기 집 마당에 내려 앉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아래서부터 단추를 풀어야 내려온다는 철이의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까요. 당황한 사나이는 하늘에서 발버둥 쳤으나 몸뚱이는 조금도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해가 저물어 캄캄해져도 사나이가 내려오지 않자 구경꾼들은 지쳐서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나이의 식구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쳐다보다가 목이 아파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나이는 밤하늘에서 몸부림치다가 내려올 수가 없자 하는 수 없이 철이네 집 위로 날아갔어요. 철이야, 제발 땅 위로 내려오게 도와다오. 내려가게만 해준다면 조끼를 돌려주마. 사나이는 밤새도록 외쳤지만 철이에게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늘 위를 떠다니던 사나이는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을에는 사나이가 솔개가 되어 어디론가 날아갔다는 소문만이 나돌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옹기를 팔러 간 바보 남편. 어느 바보가 퍽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바보는 그래도 남자라고 장가를 갔지요. 남편이 너무 바보여서 그 부인은 답답해 미치고 펄쩍 뛸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파리를 잡아 날개를 떼어 경주를 시키고 놀며 바보짓을 하고 있었지요. 여보, 뒷집 아저씨는 옹기 장수를 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니 어째요? 이제 쌀도 떨어지고 땔감도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봐요. 당신도 파리 잡아 장난하는 건 그만하고 옹기 장수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바보, 내가 장사를 할 줄 몰라서 못하나? 돈이 있어야 옹기 장수를 하지. 바보 남편은 자기가 바보이면서 옹기장수 하라고 하는 아내 보고 바보라고 하였답니다. 내가 돈은 못 얻고 옹기라도 한 짐 얻어올 테니 그 옹기를 내다 팔아봐요. 좋지. 부인은 옹기 굽는 집에 가서 사정사정을 해 옹기 한 짐을 겨우 얻어왔답니다. 드디어 남편은 옹기를 팔러 떠날 채비를 하였어요. 부인은 바보인 남편을 믿지 못해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요. 옹기를 지고 가다가 옹기가 팔리면 그 값을 줄 거예요. 알았어. 옹기값 잘 받아오라는 거지. 그래요. 꼭 돈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돈을 주면 돈을 받고 곡식을 주면 곡식을 받으세요. 그러지. 보리, 콩, 파치, 곡식이지. 남편은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대답을 시원하게 하였답니다. 남편은 옹기를 지고 가며 말하였어요. 보리, 쌀 받아요. 콩 받아요. 팥도 받아요. 옹기를 팔고 곡식을 주는 대로 받으라는 말을 옹기 파는 얘기는 쏙 빼고 곡식을 받는다고 했으니 남편은 옹기 하나 팔지를 못했답니다. 옹기를 하나도 못 판 바보 남편이 툴툴거렸어요. 보리, 쌀, 콩, 팥을 봤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던데. 옹기를 하나도 못 판 남편에게 부인이 말하였어요. 곡식을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곡식을 받아오라며. 옹기를 사고 돈 대신 곡식을 주고 받으라는 말이지요. 옹기와 곡식을 바꾸라는 말이군. 그래요.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돌려서 말해? 그 다음 날 부인은 바보 남편에게 더 철저하게 주의를 주었답니다. 옹기를 팔고 그 대가로 쌀 대신 잡곡을 주면 받아오라고 조목조목 적어주었지요. 하여튼 돈이나 쌀 외에 여기에 적은 잡곡들을 주면 무조건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튿날 남편은 옹기짐을 지고 옹기를 팔러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산길을 걷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쨍그렁, 창, 와장창. 팔려던 옹기는 다 깨져버렸어요. 성한 옹기가 하나도 없자 바보 남편은 깨진 옹기를 몽땅 버렸답니다. 그리고 빈 지게를 지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몸인 걸 보니 옹기는 다 팔았소? 옹기 짐이 없자 아내는 다 판 줄 알고 좋아하였어요. 다 팔긴.
그럼 어쨌소? 자빠지는 바람에 다 깨뜨려 버렸소. 부인은 속이 상했지만 옹기 한 짐을 더 얻었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입는 중의를 주었어요. 그때는 자루도 귀했는지 자루 대신에 중의를 썼답니다. 중의는 남자가 입는 여름 호바지지요. 부인은 남편에게 중의를 주며 말하였어요. 이걸 바지 위에 껴입으세요. 바지를 왜 또 껴입으라는 거야? 곡식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 이걸 벗어서 자루 대신 곡식을 여기에다가 넣어지고 오세요. 아, 그러지.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시원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중의를 껴입고 어기적 옹기를 팔러 갔답니다. 바보 남편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하였어요. 곡식 줄래요? 옹기 사고 돈 줄래요? 곡식을 주겠다면 내 중의를 벗고요. 여자들이 아무 말이 없자 바보 남편이 중의를 훌떡 벗어내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에구머니나! 하며 밖으로 도망을 가는 처녀들도 있었답니다. 바보 남편은 옹기가 안 팔리니 이 집에서 훌러덩 저 집에서도 훌러덩 중의를 마구 벗었다 입었다 하였지요. 그러니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마을에서는 보리타작이 한창이었는데 여인들의 괴성에 보리타작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바보 남편이 하는 짓을 보았답니다. 별 희한한 것을 다 본다며 혀를 찼지요. 여자들 앞에서 중의를 벗었다 입었다 하는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런 나쁜 놈이, 저놈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저놈 잡아라.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이 소리치며 바보 남편을 쫓아왔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쫓긴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 큰 길로 나왔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바보 남편은 숨을 고르며 큰 길가 커다란 바위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옹기 짐을 바위에 걸쳐놓고 쉴 참이었어요. 그때 개구리가 바보 남편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이놈의 자식아, 넌 뭐 하다가 쫓겨왔니?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할 리가 없었지요. 그러자 바보 남편은 개구리를 돌로 톡 쳤답니다. 깨골, 깨골. 개구리가 놀라 울었어요. 아니, 이놈은 깨를 팔다가 쫓겨왔구나. 깨굴. 난 옹기 팔다 쫓겨왔는데. 개구리 우는 소리를 바보 남편은 깨를 팔다로 들었던 모양이랍니다. 금강산에 퍼진 백도라지. 옛날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에 도시 노인의 집이 있었답니다. 노인은 예쁘고 효성이 지극한 외동딸 라지와 함께 살았지요. 예쁜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노인과 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은 쉽게 넉넉해지지 않았어요. 노인과 라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라지야, 네 어머니 장례 비용으로 꾼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라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부자는 선뜻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그 빚이 줄지 않았답니다. 가을이 시작될 때쯤 부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빌려준 돈을 찾으러 왔다네. 올해는 갚을 수 있겠느냐? 영감 마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도씨 노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쩔쩔 맸답니다. 노인에게 돈을 빌려준 부자는 해마다 가을이면 빚을 갚으라고 찾아왔어요. 도씨 노인과 라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기가 어려웠지요. 이 사실을 안 나무꾼 총각이 찾아왔어요. 저도 빚을 갚도록 돕겠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라지의 뒷집에 사는 소꿉친구였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나무꾼 총각도 자기 일처럼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답니다. 이 사실을 안 부자는 도시 노인이 돈을 갚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부자는 도시 노인을 불렀지요. 여보게, 자네가 진 빚은 라지 어머니의 3년상 되는 날까지 갚도록 하게나. 만약 갚지 못하면 라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네. 도시 노인은 기운이 쭉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빚을 못 갚으면 너를 그 부자 놈 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도시 노인은 그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지요. 라지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았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지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아버지는 라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지요. 아닙니다. 제가 부자의 집에 들어갈 테니 그것으로 제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라지는 부자를 찾아갔지요. 네가 웬일이냐? 내일 제가 이 집으로 들어올 테니 빈 문서를 돌려주십시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 부자는 라지에게 빈 문서를 돌려주었어요. 다음 날 도시 노인의 집에 가마가 도착하였지요. 라지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빈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아버지, 이제 빈 문서는 없어졌어요. 안심하시고 부디 건강하세요. 라지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답니다. 라지야, 못 간다.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가마에 매달렸답니다. 가마는 아버지를 뿌리치며 부잣집으로 향해 갔어요. 라지를 태운 가마가 고갯마루에 이를 때였지요. 여보게, 잠시 가마를 멈추게. 가마가 멈추자 라지가 가마 밖으로 나왔답니다. 어느새 흰색 옷을 입고 있었지요. 라지는 뒤돌아서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다시 한번 절을 하였어요. 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도 다소곳이 절을 하였답니다. 어머니, 라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선 라지는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라지는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답니다. 놀란 가마꾼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낭떠러지 아래만 내려다 보았지요. 라지가 간절히 불렀던 어머니 소리는 메아리쳐 골짜기에 퍼졌어요. 얼마 후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봉분이 솟아났어요. 나무꾼 총각이 라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답니다. 라지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무꾼 총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어요. 라지의 무덤에 하얀 꽃 한 송이가 곱게 피어났지요.
하늘나라에 간 라지가 나무꾼 총각에게 얼굴을 내민 것 같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하얀 꽃을 라지의 이름에 성을 붙여 도라지라고 불렀답니다. 다음 해 봄, 금강산에 그 꽃씨를 뿌렸어요. 금강산의 백도라지는 이렇게 생겨났답니다. 미인 폭포. 강원도 삼척에는 미인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에는 콧대 높은 미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하늘나라 선녀들도 시기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미인의 콧대가 어찌나 높은지 아무리 훌륭한 신랑감이 찾아와도 콧방귀만 끼어댈 뿐이었지요. 굴자라고 마음씨 고든 선비면 뭘 해? 옷차림을 보아하니 가난에 찌들어 사는 모양인데. 돈 많은 부자면 뭘 해? 얼굴도 못생겼고 더군다나 키는 왜 저리도 작아? 하고 미인은 신랑감들의 총언을 거절하기 일쑤였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새 20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이제 미인은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인은 여전히 자기가 아름답고 예쁠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해 여름날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폭포물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토록 찾던 신랑감이 이제야 나타나다니. 하고 생각한 미인은 젊은이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드디어 저와 어울리는 짝을 찾았사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난데없는 청혼에 젊은이는 기가 막힌 얼굴을 하였어요. 지금 저한테 농담하시는 겁니까? 젊은이의 말을 들은 미인은 얼른 제 얼굴을 물속에 비추어 보았어요. 이럴 수가? 내 얼굴이 이렇게 늙어버렸다니. 예전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 투성이의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만이 물속에 비춰질 뿐이었어요. 큰 충격을 받은 미인은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그 후부터 이 폭포를 미인 폭포라고 불렀지요. 폭포의 생김새가 마치 미인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린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졌답니다. 서출지 이야기.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의 남쪽에 연화봉이 있고 그 아래에 서출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답니다. 연못 속에서 편지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신라 때의 일이랍니다. 강릉에 무월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재주가 있는 데다가 글 공부도 뛰어났지요. 서출지 부근에 연하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와서 여자 중의 여자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남자 하면 무월랑이요, 여자 하면 연하를 꼽았지요. 잘생긴 무월랑과 예쁜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서로 사귀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태어나 출세를 하려면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야 했지요. 무월랑은 그간 꾸준히 글 공부를 하였으므로 당시 서울인 경주로 과거를 보러 떠났어요. 무월랑을 서울로 떠나보낸 연하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종종 연못가를 거닐었지요. 연못가를 거닐 때 잉어들이 물을 차고 올라왔어요. 첨벙, 마치 연하의 마음을 달래는 듯 하였지요. 하루는 연하가 물 위로 올라오는 잉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잉어에게 밥을 주기로 하였답니다. 연하는 밥을 가져다가 잉어에게 던져주었어요. 잉어는 밥을 먹으려고 물 위로 마구 올라왔지요. 세월은 흘러 여러 해가 지났어요. 연하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무얼랑의 소식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과거를 보러 간 무얼랑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연하의 나이가 자꾸 들자 연하의 부모는 그녀를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사방으로 혼처를 구하느라 야단이었어요. 연하의 마음은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무얼랑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려야 할 텐데. 머나먼 경주 땅까지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사서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연하는 애만 태웠어요. 부모는 연하의 마음을 모르고 여기저기 줄을 대어 신랑감을 찾느라 바빴답니다. 연하는 걱정이 깊어져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점점 말라갔어요. 예쁜 얼굴에 살이 빠져 주름살이 늘었지요. 연하는 이제 연못 주위를 거닐며 잉어에게 밥을 주는 게 큰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하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잉어에게 밥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 잉어 가운데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물 위로 높이 뛰어올라 연하의 손까지 닿았답니다. 연하는 잉어를 보고 말했어요. 잉어야, 넌 말을 못하는 고기지만 내 마음을 알겠니? 연화가 말을 마치자 잉어는 마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하는 다시 말을 이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얼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주에 있단다. 그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니? 연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잉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잉어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연하의 손에 제 입을 갖다 대었지요. 오라, 들어주겠다는 뜻이구나. 연하는 좋아라 하며 뛰어가 얼른 편지를 써서 연못에 던졌지요. 그러자 아까 그 잉어가 편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잉어는 편지를 물고 동해바다로 나갔어요. 이윽고 물줄기를 따라 경주의 한 저수지로 갔지요. 때마침 무얼랑은 경주의 어느 연못에서 낚시를 하다가 잉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옳거니 이걸 가지고 국을 끓여 먹어야겠구나. 무얼랑이 집에 와서 잉어를 다듬으려고 하는데 잉어의 입에 물린 편지가 눈에 띄었어요. 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연하가 쓴 편지였지요. 연하가 자신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고 부모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얼랑은 당장 편지를 써서 잉어의 입에 물려 연못에 넣었답니다. 무얼랑의 편지를 문 잉어는 곧장 연하가 사는 연못에 와서 연하에게 답장을 전해주었지요. 연하는 그리운 무얼랑의 답장을 받아보고 무얼랑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을 것을 굳게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도 잉어는 왔다 갔다 하며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하늘이 내린 일이라며 감동하였어요.
무얼랑은 즉시 연화를 경주로 불러서 혼이 나여 아주 잘 살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뒤로 연한의 마을 연못에서 편지가 나왔다고 하여 연못을 서출지라고 불렀답니다.